이제 할만하다 그죠? 다행입니다. 여하튼 그 천만 다행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처음 하시면 대부분 좀 중간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가볍게 볼게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가 시장 경제다 그죠? 시장 경제니까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계획 경제겠죠. 걔들은 국가에서 여기 필요할까요? 그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돼 있다 보니까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를 우리 뭐라 하냐면 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알아서 알아서. 그럼 이게 괜찮은 제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겠지만 괜찮은 제도는 맞는데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건. 이 시장 경제 허점을 우리 조상님이 예전에 고전에서 찍어냈어요. 우리 허생전 보면 허생전 개론 공부를 잘하려면 허생전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허생전 보면 매점 매석이 나오죠. 매점 매석이라는 게 뭐냐? 대자본가가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 품목을 과하게 매입해 버린 거야. 독과점이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때 명절 추석 다가올 때 어떤 그 제수용품들 독과점을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그 맞던 그 제수용품 값이 어떻게 될까? 10배 이상 올라가 버리죠. 그 이익을 고스란히 먹는 결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경제 체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결국 뭐냐?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허점을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했지만 이걸 정부가 약간 이걸 규제 조절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경제는 시장 실패라는 용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뭔가 원활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부가 적절하게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꼭 우리가 필요한 재화들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도로, 그 다음에 화장실 또는 뭐 기타 뭐 이런 안전한 시설물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 수요가 있죠. 그런데 이걸 민간 기업이 만드냐고 안 하지. 왜?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겠죠. 그러면 필요한데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정부가 개입하겠죠. 정부 개입해서 이런 공공재를 만드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생산비를 지원해줘야 그래야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정부가 만들든지. 그 다음에 불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자체는 불안전 경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도 존재해요. 결국 가만히 냅두면 규모 큰 기업이 이기는 거다. 가만 냅두면 그런 규모 큰 기업이 짠 걸 다 잡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규모가 크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원가를 생산비를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거냐? 우리 시장에 자그만하게 이렇게 시장에서 가게 이렇게 자파를 파는 가게가 있다 봅시다. 거기에서 내가 100원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가면 그게 100원짜리 아니고 70원에 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가요? 왜냐? 규모의 경제다. 대형마트는 대량 매입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작은 규모보다 작게 가격이 돌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고 매출이 워낙 높다니까 이걸 마진을 조금만 봐도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아이스크림 같은 게 싸잖아요. 그런 이유가 규모의 경제에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그럼 규모의 경제에서 불안전 경제, 규모에서 대형업체만 살아남고 작은 게 다 죽어버리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대형이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들이 독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을 조절하겠죠. 가격 올리거나 양을 작게 만들거나 그렇게 통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해요. 즉 규모의 경제를 막는 거, 즉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자동이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한 달에 2번 대형마트 쉬는 거. 그런 것들이 한 달에 2번 쉴 때 지역에는 작은 아까 말한 한스마트, 우리들 마트 이런 마트들이 매출 2배 가까이 뛰어요. 쉼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빵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지금 2개인가 3개 명의를 딸치잖아요. 파리바게뜨 같은 거 이거 독식이야.
이걸 막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거리 제한을 주는 거죠. 빵집 사이 거리.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빵집에 대한 이런 소점포를, 즉 요걸 막으려는 노력을 정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보의 비대칭과 마찬가지예요. 정보는 언제나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이 자동차 판매상이라. 그런데 벤츠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갓 나왔어요. 여러분은 벤츠 전기차의 단점을 좀 알아. 100개 중에 하나는 시동이 꺼지는 거야. 불이 나는 거라. 이게 어떤 차든 어떤 경우든 우리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삼성이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삼성이 옛날에 그 폰이 폭발하는 사고 있었잖아요. 한 10년 정도 전에. 정말 대단한데 삼성이 정말 대단한 저는 그게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모든 폰을 싸게 하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뉴스도 보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런 게. 그렇게 그 회사가 대단하게 그렇게 막 불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가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가지고 뒤에 거의 휴대폰으로 거의 1위를 장악했잖아요. 그렇게 올라간 거라 보시면 돼. 지금은 다시 약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뭐냐면 포인트가 좀 다른 거. 제 느낌은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래도 굳건하게 갤럭시를 사용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2년 정도는 애플을 사용해 봤는데요. 불편해서 못 쓰겠어. 젊은 친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안 필요 없잖아. 아니 내 폰을 저희 마님이 봐도 저는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끄럼 없으니까 별로 저는 보안을 안 걸어요. 제 폰에. 그럼 락을 안 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뭐 애플 뭐 보안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보안은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폰 수리를 하러 갔는데 삼성 만세. 그냥 수리하는 데서 삼성 S센터 휴대폰 가면은 고객님 앉아 계시고 커피 마시는 사이 10분만 해주잖아. 한 보름 걸리는데 너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돼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폰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 그 폰을 떨어뜨려서 요즘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 15년, 10몇 년 전에 깨져가지고 AS를 받아보면 삼성 만세.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AS는 어디가 따라하지 못해요. 하여튼 여하튼 엉뚱한 이야기가 됐는데 여하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게 자동차에 켜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딜러야. 이걸 팔아야 여러분 마진이 생겨. 켜람 있는 걸 알지만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도둑질이지. 잘못했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소비자는 그 정보 없으니까 몸으로 사고 있잖아.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 불 나겠네? 그런 거죠. 잘못했을 때 알면 안 사지. 아니 매덕이라도 벤츠를 사는데 불나면 사겠냐고 안 사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안합니다. 리콜 이거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라고 정부가 결론을 말하면 처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때 요 문제를 이제 결론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셨죠? 이때 시장 실패 같은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은 경제적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목적, 시장 실패를 위한 경제적 목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것만 개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사회 또는 복지 이걸 뭐라 하냐면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복지 또는 정치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정부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한 번씩 상상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어?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 남자분과 여자분의 사이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그런데 좀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착하시고 그런 분이야. 그리고 자녀를 5명을 놓았습니다. 방 한 칸에 삽니다. 아빠, 엄마, 애 5명.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5명이 생겼는지 미스테리하지만 여하튼 애가 5명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방은 하나지만 모든 일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애가 어리니까 괜찮은데 애가 점점 크기 시작하면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 안 생길까요?
문제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사회 복지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걸 방치하지 말고 이럴 때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요게 정부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든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하든 아니면 대출을 좀 도와주든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219쪽 볼게요. 219쪽 중간입니다. 가로 2번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밑줄.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밑줄. 동그라미 1번 사회적 목표 달성 정치적 기능 밑줄. 그게 요겁니다. 요걸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장 실패 수정 경제적 기능 밑줄. 그게 요겁니다. 시장 실패 수정을 위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결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경기가 안 좋아. 누구 욕해요? 대통령 욕하잖아. 그러니까요. 대통령 욕하잖아. 대통령이 굉장히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욕합니다. 그게 뭐죠?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은 아니지만 길거리에 누가 얼어 죽었어. 우리나라에서. 그럼 누구 욕해요? 정부 욕하죠. 정부 왜 했냐고. 그죠? 어찌 보면 자기 소득이 없어서 자기가 집이 없어서 자기가 얼어 죽은 거잖아. 어찌 보면. 그런데 정부 욕하는 거죠. 정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개입은 점점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회적 목적 이런 걸 위해서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수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20쪽 봅니다. 3번 시장 실패의 원인 네모. 자, 이제 요거 하는 거죠. 시장 실패 예를 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 어떤 게 있느냐 볼 겁니다. 밑에 1번 불안전 경쟁 시장 밑줄. 자, 이게 먼저 나왔죠. 이거 먼저 나왔는데 그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에 독점과 같은 이런 말 있나요? 동그라미. 불안전 기업은 불안전 경쟁은 독과점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합니다. 독과점을 막는 법안.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독과점을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독과점 이런 것들을 막는 다양한 정부의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규모의 경제 밑줄. 이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때 자연 독점 보이나요? 동그라미. 규모가 큰 기업은 자연적으로 독과점이 됩니다. 작은 기업을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된다. 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이런 걸 만든다라는 겁니다. 3번 공공재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공재란 어떤 경제조치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 모두에게 소비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비경합과 비배제 특성을 갖는다. 밑줄. 뭐냐, 공공재는 정부에서 누가 만들어 놓으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기에 용이한 그런 재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가로 이번에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 밑줄. 니다 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동시 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의 재화는 집에 안마의자가 있어. 안마의자가 그러면 저희 집에 만약 안마의자고 가정할 때 최 씨가 안마의자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나? 비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 여성분께서 최 씨가 안마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쓰고 있는데 도저히 못 쓰겠죠? 이게 비경합성. 이 경합성이라는 거죠. 경합된다는 건데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 경쟁하지 않는다 말은 동시 소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파, 텔레비전 같은 거는 동시에 볼 수 있죠? 공공재는 그런 성격이다. 도로 같이 걸어가도 되잖아. 아니, 최 씨가 도로를 걸어가면 나는 못 걸어가나? 안마자 같이? 그건 아니잖아. 같이 걸어가도? 네, 같이 걸어가진 않습니다. 같이 걸어갈 수도 있잖아. 그쵸? 걸어갈 때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비경합성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이 있다. 2번 비배제성 밑줄. 일단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즉 공호제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안 낸 놈도 이용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그래서 숫자라고 니은 세 번째 줄의 밑줄 무임성차 문제 동그라미. 그래서 숫자라고 그래서 무임성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 그래서 3번의 기억 밑줄입니다. 시장기구에 의해서 공공재가 사회적인 적정수보다 과소 동그라미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과소 생산의 문제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까요? 222쪽으로 합니다. 4번 정보의 비대칭 줄.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은 밑에 보시면 기업, 역선택, 미연, 도덕적의 제목만 딱 밑줄.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정보 부족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보가 많은 사람은 이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간단히 보고요.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외부 효과. 지금 하는 시험은 잘 나옵니다. 외부 효과를 배울 건데요. 이 외부 효과가 뭐냐? 자, 중간 222쪽 이제 얘를 다룰 겁니다. 222쪽입니다. 외부 효과는 그 가로 2번에 정의 외부 동그라미를 밑주겠습니다. 정의 외부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의 외부란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지칭하며 부의 외부는 반대로 볼 수 있다. 좀 뭔 말인지 헷갈리죠? 자,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그게 어떤 걸 볼 거냐? 제가 226쪽에 표를 그릴 거예요. 그 사이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정의 외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 이건 좋은 시설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거, 부의 외부 효과.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 자체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 그죠?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정의 외부 부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효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의도성이 없습니다. 둘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 여러분 집 주변에 뭐가 들어오면 좋은 게 있나요? 집값 오를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쾌적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또는 삼성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요 문화센터를 지어주는 거다. 삼성의 돈으로 문화센터를 짓고 마을 주민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 좀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이 정의 외부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는 좋은 긍정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 이 비용은 전부 다 삼성이 오롯이 낸 거죠. 우리 돈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생산비 부담을 안 했다고. 그 사람에게 비용 지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삼성은 의도성이 있나? 의도성이 없어요. 그 어떤 거냐? 삼성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 전략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 중에 딱 한 군데 시군을 찍어서 이걸 건축할 거야. 그게 하필 우리 동네였던 거라. 그리고 이거는 순순히 자기들의 광고 목적입니다. 의도성이 없었다는 거죠. 하필이 우리 동네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의 외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을에 여러분 마을에 들어오면 안 좋은 게 뭐죠? 쓰레기가치장. 네, 좋아요. 또 쓰레기장 좋습니다. 분위기. 쓰레기가치장. 또 납골묘, 장례식장 좋습니다. 장례식장. 또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정말 냄새 쩌는 공장. 예를 들어서 생선 냄새가 지극히 많이 나는 그런 치포 공장. 좋아할까요? 냄새, 장렬 이런 경우. 자, 이게 들어오면 우리 동네 안 좋아지겠죠? 집값 다 떨어지겠네? 냄새, 파리 막 우리 동네는
뭐 파리 집인지 우리 집인지 구분 못한다. 왜? 이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쓰레기 아치장이, 장례식장이, 이 지포 공장이 우리 마을을 죽이려고 온 건가? 하필이 우리 동네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찾다 보니까 제일 여기가 제일 비용이 작게 드는 동네였던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 들어온 거지. 의도성이. 그리고 나는 이 피해를 보잖아요. 집값 떨어지는 거. 어디서는 보상 안 하고 보상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외부 효과의 요건입니다. 즉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내 의사와도 상관없잖아요. 나는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이놈이 준 거고, 하여튼 이놈이 날 괴롭힌 거잖아. 하여튼 나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받으면서 여기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를 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걸 외부효과, 의도성 없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생님, 보상이 이루어지면요, 그건 외부효과 아니에요. 이제 내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외부효과라고 말하는데, 이걸 저 차례대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정의 외부 먼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좋은 게 이 좋은 거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마을은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 마을은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 마을은 좋아졌다. 이게 뭐라 하냐면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뭐보다? 사적 편익보다.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 전체 이익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이익보다 마을의 이익이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마을은 좋아졌잖아. 자, 비용을 볼게요. 이제는 여기는 똑같은 개념을 유사할 건데요. 우리 마을이 부담하는 비용, 그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 기업이 부담하는 이건 사적 비용이라고 말하는데, 비용 부담은 누가 많으냐? 삼성이 더 많아요. 결론은 이런 느낌입니다. 민간 기업 삼성의 비용으로 우리 마을 전체는 이익을 본다. 이해하시겠나요? 건설비, 공사비는 얘가 부담했는데 혜택은 오롯이 우리가 누린다. 이 느낌.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부의배분은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할게요. 요걸 제가 똑같이 적을게요. 여기다가 사회적 편익, 그리고 사적 편익. 이때 사적 편익이 더 커요. 우리 마을은 피해를 보는 거죠. 이 오염물질은 생성 공장만 이득을 보는 거잖아. 열심히 생산을 하니까. 자, 요거 똑같이 적을게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적 비용 똑같이 넣는데, 여기서는 뭐냐? 얘가 커요. 그 말은 뭐냐? 이런 느낌이죠. 이 오염물질 배출하는 냄새 많이 내는 공장, 이 공장 이익을 위해서 우리 마을 전체가 손해를 본다. 느낌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거든.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암기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의 외부는 마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커요. 부의 외부는 마을이 좋다, 안 좋다? 사회적 비용이 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는 사회적 편익이 커. 부의 외부는 사회적 비용이 커. 정의 외부는 좋은 거니까 마을 전체가 좋아. 사회적 편익. 부의 외부는 안 좋은 거니까 비용이 커. 사회적 비용이. 사측은 반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떤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것들은 과소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기업들은, 모든 지자체는 이 삼성의 이런 문화센터를 원해요. 그런데 삼성은 우리나라의 수백 개의 지자체 중에서 오직 우리 동네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장려를 합니다. 장려한다는 건 뭐냐?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 안동시장이 삼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유치하면 내가 토지도 무료로 주고, 내가 세금도 깎아주고, 장려, 그 다음에 내가 보조금도 좀 지원해 주기고, 건축비용을 시에서 도와주기고, 이렇게 자꾸 혜택을 줍니다. 그래도 올까 말까죠. 아시겠죠? 그래도 올까 말까 합니다. 왜?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은, 격차가 이제 경남 진주대, 저희 지역은 LG에서 뭔가 많이 지어놓은 게 있어요. LG에서 도산도 지은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의 비용으로 도산을 지었겠죠? 근데 시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다. 보조금도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오지. 그렇잖아요. 건설비를 자기가 내야 되는데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장려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마을에 피해를 주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가만 냅두면 막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동네 반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네 쓰레기차에 자꾸 들어와. 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만 냅두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과대 공급의 문제가, 과대 공급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부는 요거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 생산시설 설치라고 규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정의 외부는 우리 동네 좋아졌죠? 그래서 수요 증가입니다. 부의 외부는 우리 동네 안 좋아졌죠? 수요 감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하면 수요가 아니고 이제 공급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표시는 요것만 딱 할 겁니다. 226쪽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자, 몇 칸에 봅니다. 정의 외부 효과 밑줄, 요거죠? 자, 밑에 봅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 요거 동그라미. 밑에 사적 한계 비용, 요거 동그라미. 요거 제하고 똑같이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큰 거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밑에 내려옵니다. 결과에 적게 생산된 밑줄, 요거죠? 과소공급. 쭉 내려옵니다. 밑에 예백에다가 수요 증가라고 적어주세요. 수요 증가. 이게 앞에 바닥에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 안 하고 있는가요? 수요 증가 적어야 됩니다. 교재 오른쪽 갑니다. 부의 외부 네모칸 편익에 봅니다. 오른쪽에 사적 한계 편익 동그라미 요거. 밑에 사회적 한계 비용 동그라미 요거죠? 사회적 한계 비용.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많이 생산된 과대 공급 밑줄. 많이 생산된다 밑줄. 자, 쭉 내려옵니다. 뭐라 적냐면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규제 적고 공급 감소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즉 나타나면 수요 감소인데 규제하게 되면 공급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요런 이야기. 자, 우리는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어디 보느냐. 이게 우리 교재 요 두 장이죠. 223쪽부터 나와 있어요. 223, 224, 225, 요 세 바닥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요거에 대해서. 근데 요걸 지금 그래프로까지 그리면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셨죠? 요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봐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어디 보느냐? 우리 230으로 넘어갑니다. 230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제 230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 시장 실패를 했어요. 자,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입니다. 그게 우리 교재 230쪽에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봅니다. 표에 보면 직접 개입 밑줄.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수단 밑줄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토지은행, 환지, 공영개발, 선매권, 공공임대, 공공투자, 공공임대 이런 것. 끝에 가격 통제도 밑줄. 자, 어떤 개념이냐. 이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걸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무슨 곡선이었죠? 수요. 요거는 요거 할 때 여기에 제가 뭘 적었죠? 아이고 잘한다. 가격. 여기 뭘 적었죠? 양이라는 거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에요. 즉 수요 공급량이 뛰어들거나 가격 뛰어드는 게 직접 개입이야.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공공임대 이 도시가 전부 다 정부가 공급자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격 통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뛰어들면 직접 개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 동그라미 보면서 간접 개입 밑줄. F3 밑줄 있습니다. 조세, 부담금, 그 다음에
끝에 각종 금융지원, 보조금,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가액 공시제도, 그 다음에 정보구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개입입니다. 자, 요거 조금 암기를 할 건데요. 요게 앞에 보면 조세, 부담금, 금융, 보조금이죠. 따라합니다. 조세, 부담금, 보조금, 금융. 다시 조세, 부담금, 금융, 보조금. 다시 조세, 부담금, 금융, 보조금. 읽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부동산 가액 공시제도 이런 것들은 정보구축입니다. 즉 정보가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길할 수 있겠죠. 그래야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간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이용 규제 밑줄. 토지이용 규제는 정부가 법, 제도, 행정적인 정책적으로 뭔가 규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니은해 봅니다. 지역지구제 동그라미 끝에 개발권 이전제 동그라미 이것들은 꼭 암기해 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이전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인허가, 허가, 규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섞어서 나와요. 다음 중 쭉 정리하는데 직접, 간접, 이용 규제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볼게요. 231쪽에 예제 문제 하나 보이죠? 직접 개입을 물었죠? 31회가 재급 문제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개입이 직접인지 간접인지 이용인지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밑줄 건 거죠.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 자, 직접은 뭐냐? 직접은 대부분 공령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수요 공급을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통제. 이게 직접이고요. 간접을 아까 따라했죠? 조세, 부담금, 금융, 보조금, 정보 제공. 요게 간접이죠. 이용규제는 인허가 같은 건데 두 가지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규제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서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지구제와 지역지구제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 이 둘에 대해서 대표적인 토지정책입니다. 이 둘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죠. 먼저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제가 뭐냐? 231쪽에 봅니다. 기업 미주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배분을 제거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미주었습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구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자, 한번 이걸 효율적인 토지용이라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요 수업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5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집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랬어요. 집이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바닥바닥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좀 노란 같은 게 있고요. 막 이렇게 집이 막 이렇게 막 있습니다. 막 집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위쪽에 보면 돼지를 좀 많이 기른 집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냄새가 났거든. 어릴 때. 그리고 약간 이게 축산 배수가 흘러내렸어요. 요로도 흘러내리고 요로도 흘러내리고. 못 모르게 해서 목욕은 안 했지만 빨래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다 우리 내과에서 빨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쪽인가 좀 더 가면 여기에 자그마한 간의 수공업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작은 공장인데 거기에 직원들 숙소가 있는 게 허름한 숙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50년 전이니까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집 여기 있는 이유가 아버님 직장이 이 교도소였어요. 수험 생활 한 건 아니고요. 간수로 당연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단 말을 동네에서 많이 들었어요.
형은 안 닮았는데 나는 딱 보면 안 돼. 보면 동네에서 탁 보면 안 돼 그냥. 하여튼 닮았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어디 5살 되면 도시락 들고 가요 제가. 교도소에. 그러면 문을 옛날 철문이잖아. 문을 탁 열고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가는 걸 즐겨합니다. 왜? 가면 먹을 걸 주거든. 거기 가면 금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는 거야 가면. 그러니까 금빵 가지고 오면 내 이제 동네 대장이잖아. 어릴 때 못 살 때니까 쫙 주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즐거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식사를 가지러 많이 갔어요. 가는 도중에 요즘 보면 지금도 말하는 제가 보루꾸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거기에다 물을 많이 뿌린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블록이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보루꾸 뭔지 알죠? 아는데 모른 척이 없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멘트로 찍었잖아요. 찍어 그냥 풀로 찍어가지고 말리면 끝이라. 그래서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긴 구조 있잖아요. 요런 모양인 거. 그래서 요런 걸 막 찍어서 말리는데 그냥 말리면 갈라진다. 그래서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물을 많이 뿌리고 있다는 게 제 기억에 나는 거죠. 요런 공장도 막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는데 저는 즐거이 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면 맛있는 걸 주거든. 즐거이 가는데요. 형은 여기 못 가고 형은 좀 컸거든요. 좀 크다 보니까 아버님 여자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형은 여자친구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라고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님 오겠습니까? 안 오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항상 열받아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거 내일에 신문시킨다고. 나는 요거 가고 그거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겠죠 이제. 안 되겠죠 이제는. 그건 대단하지. 옛날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하고 뒤에 거 뭐라고요? 좋아할 뻔했어. 좋다 말았어요. 여하튼 옛날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하튼 아버님이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버님이 키는 안 큰데 하여튼 제가 아버님께 좀 닮았나? 저는 목소리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 웅변을 했어. 웅변하면 그 전국대회 나가 웅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버님 좀 닮았나 내가. 여하튼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걸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그게. 근데 난 왜 여자친구 없을까? 아버님이 있는데 부럽고로 하여튼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여하튼 이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가 우리 여러분 배우는 공법에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만들어진 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에요. 40, 5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대 전에는 그냥 내 집에 그냥 지으면 돼. 그런데 이게 법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용도 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막 썼다고. 주거, 농업, 축산, 공장, 지적이 있다고. 그러면 주거에서 굉장히 쾌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역주구제를 실시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역주구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동네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딱 정하는 거죠. 여기는 주거, 여기는 공장 또는 축사 배수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녹지, 여기는 공원 같은 거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준주거 해가지고 여기는 산업시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나 아니면 공업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주거가 쾌적해지면서 부의 외부가 줄어들겠죠. 아까 축산 배수제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이걸 밟고 다녔겠냐고. 어릴 때 이렇게 됐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저희 집이 가난했지만 처음부터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이때는 괜찮았다니까. 근데 아버님이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랬죠. 여자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밤늦게 직장생활 끝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노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날아갔겠죠. 날아가고 점점 집이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겠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큰 소리 치고 그랬어. 예전에는. 여하튼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가난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난하지 않은데 뒤로 갈수록 가난해지기 시작했다가 중학교쯤 갈 때는 교복을 물려받은 교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걸어 다녀야 돼요. 왜? 차비를 안 주니까. 도시락이 없어. 왜? 안 사주니까. 그렇게 살게 되겠죠.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조금 귀하게 자랐었어요. 크면서 안 좋아졌지. 그런 느낌이 돼. 일단 요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혼재돼 있다가 이렇게 지역주가 딱 정해져요.
요 지역주에서 실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의회부가 제거되면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겠죠. 결국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동네가 뭐 된 거예요? 재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보도록 합시다. 단기적으로 이 주택에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죠.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들어오겠죠. 재개발됐다니까. 집값 올라가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상향여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동네가 재개발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동네 집값이 올라오면서 살기 좋아졌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죠. 수요 증가 어떻게 되죠? 위. 집값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기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들이 막 아파트를 짓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이제 집값 어떻게 될까?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나요?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원래 이 동네 집값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어. 아파트가 예를 들어.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게 1,500으로 올라간 거라. 요렇게. 그런데 공급이 뛰어들면 집값이 떨어져. 여기 얼마로 떨어지냐? 1,200으로 떨어져.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왜? 이 사이에 물가 인상률이 있잖아.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요렇게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 없어요. 이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요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 20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마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내려온다는 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갔던 요게 조금 하락하는 안정적인 가격을 대체하는 요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뭐냐? 지역지구제 실시 요걸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다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거는 쌤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욕도 없고 공장이 만들도 안 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쌤 집값 올라가잖아요. 원래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가 조금 나타나는 거라. 원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기 좋을 때 전부 다 인플레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좋은 경기는 인플레를 약간 동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교재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넘기셔가지고 어디 232쪽으로 할게요. 232쪽에 자, 중간에 동그라미 단기 균형 밑줄 밑에 수요 증가 동그라미. 자, 이거 한 거죠? 아시겠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장기 균형 가로를 밑줄 네모칸 안에 공급 증가 보이나요?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 요거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거만 동그라미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 관계되는 내용을 쭉 정리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깊은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밑줄 넘어갈게요. 234쪽입니다. 2번의 니은 밑줄. 사후적 독점의 경우는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 달리 특정 위치를 독점하면 생기는 초과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 볼게요.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과윤을 누리겠죠.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을 사전적 독점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과윤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공급량이 늘으면서 뒤에 뛰어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뒤에 뛰어든 사람이잖아. 이거는 뭐냐?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았다니까. 그런데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오른 집값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후적 독점자예요. 이 사람들은 초과윤이 없어요. 왜? 이미 올랐기 때문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미연. 다시 볼게요. 사후적 독점의 경우는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 달리 특정 위치를 독점으로 생기는 초과윤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전적 독점은 초과윤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역지구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요쪽 치워도 되겠죠? 공부 다 한 거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부터. 지역지구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어떤 형태로 간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제도가 어느 정도 좋은 거지 완벽하게 좋은 거는 100점은 없어요. 100점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요 내용에서 자, 이 내용을 생각합시다.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가 전부 다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허름한 주거졌습니다. 이렇게 주거졌어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요게 전부 다, 요 지역이 전부 다 주거졌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용도, 지역, 지구를 결정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주냐? 준주구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는 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토지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여러분 토지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매우 찢어질걸? 많이 찢어질걸? 자, 녹지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되면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겠죠. 그런데 이 지역은 준주거면 거의 상업지가 지용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주택지 지분에 상업지가 지분에 상가 많은데 대부분이 준주거예요. 요거는 상업지가 쓰기 때문에 여기는 상가 건물 지어서 대대손손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이 사람이 볼 때는 괜찮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제도가 공평하다고 느낍니까?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야, 니도 건물 짓고 니도 지어라.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토는 전부 다 개발이 될 거니까. 우리 우선은 뭘 지어? 우리 우선은 어떤 땅에 집을 지을 거야? 농사를 어디에 지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공원, 일부는 녹지, 일부는 보존, 일부는 농사, 일부는 택지라고. 누구나 택지를 원하지만 모두가 택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지도 있고 택지 아닌 것도 나타날 수밖에. 즉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입니다. 여기는 개발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개발되지 못하는, 개발되는 지역과 개발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럴 때 개발 안 되는 지역, 즉 개발 제한 구역, 자연환경 보존자 이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안 합니다. 왜? 이거 지정될 때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 그때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만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라는 거죠. 그때는 대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대들면 끝장나는 거니까 세상이 무서웠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해서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때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른쪽에 갑니다. 235쪽에 있는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개발권 무슨 이야기냐? 자, 미국은 개발권 양도제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 제도를 먼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상상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농지였는데 여기는 용도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농사지으로 땅을 팠더니 유물이 나온 거야.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옛날에 신석기 유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10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10년이. 제가 사는 지역이. 그래서 뭐냐면은 강이 있잖아요. 강 바로 옆에 여기야. 강. 경치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택지로 선호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신석유지가 나온 거야. 우리 동네 그런 동네라니까. 그런데도 근데 이게 공사 10년이 딜레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법을 희한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 동네 옆 동네 가면 운막 몇 개 지어놨습니다.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자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운막 몇 개 지어놓습니다. 왜? 신석기 유적을 만들어야 되잖아. 유적은 전부 다 박물관 보내고 거기는 운막 몇 개 지어놓고 그것도 막 비오면 하여튼 아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자, 여하튼 신석기 유적에 10년의 딜레이가 공사가 늦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데가 잘 없어요. 대부분 미국은 공룡시대 화석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은 아마 몇십 미터 파내려 가야 되겠죠? 이거 개발하는데 100년 걸립니다. 유물 조사하는데. 왜? 이 화석이라는 게 돌하고 뼈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몇백만 년 지났는데 되겠냐고. 그죠? 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살 부숴 틀어가지고 확인해 가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결국 난 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개발하지 못하는 손실이 나타나겠죠? 정부는 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개발되는 사람에게 개발해 대신에 밑에 1층은 네가 개발하라 되는데 2층, 3층, 4층, 5층을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권을 사오고 개발해. 개발권을 사와야 돼. 그리고 요 개발 안 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우리나라 민법에 토지 소유권 있죠. 소유권에는 세 가지가 있죠. 토지를 마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요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미국은 여기다 환경과 개발권을 붙입니다. 토지 소유권 일가 중에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이 토지소유에 줍니다. 그리고 개발권이 매매 가능하게 제도를 열어줍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되느냐? 이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권이 필요하다 그랬죠. 얘를 만나러 가. 얼마면 되겠니? 개발권 사는데 그 내가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이 사람이 사고 이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어느 쪽으로 돌아오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노리는 게 개발권 양도세. 개발권을 넘기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라고 나온대요.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에서 개발권만 분리해서 매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소유권 다 넘겨야 돼. 소유권 다 넘겨야 되는데 미국은 법을 이렇게 개발권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법 따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권을 넘기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국가가 보상한 게 아니죠. 정부 예산이 나갔다 안 나갔다? 정부는 규제하고 부유하고 끝났잖아. 그럼 저끼리 사고 팔았네? 그래서 이게 뭐냐? 개발권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매매된 거예요. 적절한 가격에 나름대로 타협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죠?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느낌? 요렇게 해서 이걸 개발권 양도세. 결국 뭐냐? 지역지구제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지역지구제는 개발되지 않는 이런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해가 나타나 이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하기 위해서 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네요? 우리가 맞으면 되나? 안 해요. 형평성을 높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과도하게 개발되면 또 효율성이 떨어져요. 세상은 도로 도는 겁니다.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235쪽입니다. 개발권 양도세 밑줄. 자, 기억 밑줄입니다. 개발권 양도세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토지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다. 이 지문이 이제 부득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좀 된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니은 밑줄긋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권 부여를 통해 보존,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 보냐. 236쪽에 봅니다. 236쪽 비역. 밑줄긋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 아까 정부 예산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존이 이루어지며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 없이 토지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제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엇 맨 마지막 밑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제의 밑줄. 우리나라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아직 도입하지를 않았어요. 밑줄.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시험 2번 나왔어요. 아직도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니까 왠지 우리나라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발권 양도세. 그러면 우리 뭘 배웠느냐? 토지 이용 규제 2가지를 배웠죠? 자, 이제 밑에 봅니다. 요것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겁니다. 밑에 보시면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토지 비축 제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토지 비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 자, 이 지역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 정부가 이걸 개발하려고 예정을 해요. 이 지역을
정부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공단을 조성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런데 나중에 토지값이 많이 오르니까 미리 토지를 정부가 매입합니다. 정부를.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적절하게 보관합니다.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이 공단을 개발해요. 공단을 개발하고 남는 거는 민간에게 다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부가 매입, 수요, 매각, 공급. 수요, 공급 역할을 하고 있죠. 직접, 간접, 이용 규제 어디 들어갈까요? 직접, 간접, 이용 규제 어디 들어간다? 그렇죠. 얘가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야들은 이용 규제. 아셨죠? 야들 이용 규제요. 그러면 이게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대표적인 직접 개입인데 이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걸 볼 건데 일단 가볍게 요 정의만 밑줄 긋고 보도록 합시다. 236쪽에 볼게입니다. 토지은행 제도 개념 밑줄 긋습니다. 토지은행이란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매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고 있다가 매입해서 보관, 비축하고 있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축된 토지를 수익에 팔거나 되어 사용하거나 민간에게 매각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인데 자,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시험 문제는 단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볼 건데요. 장점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단점. 1번 봅니다. 끝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 즉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우리나라 토지는 비싼 편이죠.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자그마한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는 난 나이 먹으면 대부분 그러잖아.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 좀 이따가 나이 먹으면 촌집 하나 사서 텃밭 하나 사서 일구면 살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안 간다 그럽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가서 살면 불편해요.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불편하다니까 살아봐야 알아. 정신 번쩍 들지.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 그래서 늘 때가 아파트가 제일 편해. 얼마나 편해. 따뜻하고 시원해. 청소 안 해도 돼. 그 나가봐야 저기 얼마나 살지? 그런 느낌. 더군다나 욕심이 많아서 텃밭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거리만 많아지고 있지? 텃밭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농사 짓을 게 점점 많아지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끄럽게 타고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아까워서 자꾸 치게 되는 거라. 저는 안 합니다. 여하튼 결국 뭐냐, 우리가 원하는 토지는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정부는 대규모 토지니까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번 끝에 지가 상승을 유발한다 밑줄. 이게 뭐냐, 투기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LH에 맡깁니다. LH는 토지의 매입 매각이라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얘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LH 직원들이 토지수를 한 명, 소유자를 한 명을 만나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외곽에 산골짜기 토지인데 자꾸 양복 입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공무원 비싼 애들 와가지고 자꾸 토지 협상을 하고 있죠. 그죠? 토지가 서서히 그래야 되고 있겠죠? 근데 서서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왜? 가만히 있는데 계속 거래가 되니까 거래 올라간다. 토지가 올라간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는 토지를 덜 수 있어 투기적으로 만들어버린 거 마찬가지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끝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밑줄. 관리 비용,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게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토지를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 토지에 누군가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와요. 이게 개인 토지, 여러분 토지에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 가만 냅두겠냐고. 절대 내보내겠죠. 근데 정부 토지에 살짝 들어오잖아. 누구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살짝 짓는 거야. 나가라도 안 나가. 왜? 행편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좀 방치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농사を좀 짓습니다. 지금 없이 이렇게 해서 세월이 좀 지나가요.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정부가 방치해 줬어. 좀 마음에 안 됐잖아. 그래서 방치된 상태에서 10년 지나가지고 정부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공단 지으려고 나가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1번 순순히 나가요. 2번 생존권 사수.
왜? 보상가가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철거 이쪽에 보면 철거 대상 자들은 대부분 안타깝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요. 법적 권한이 있으면 법원에 가겠죠. 안타깝게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원래가 철거비 허름한 주택인데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이 동네 허름한 집이니까 집값이 싸겠죠. 임대료 싸잖아. 싼 임대로 전세금 1,0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동네가 재개발 철거가 돼. 그러면 이 집은 이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 따로 있잖아. 이 사람은 보상하겠죠. 보상받고 이 사람은 원래 안 사니까 보상받고 끝. 이 사람은 나가는 건 안 나가는 거야. 왜? 나갈 데가 없거든.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철거 이쪽에 대부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요. 어쩌면 자기는 전세금 1,000만 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버티면 이주비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버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백지 괜히 토지 가지고 있다가 이 비용만 나가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신학 읽어봅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느냐? 241조까지 한 거예요. 오늘 아셨죠? 241조. 그럼 오늘 뭘 했느냐? 우리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중에서도 지금 토지 정책 위주로 지역지구제라든지 토지은행은 토지 정책입니다. 요거 중에서 직접 이용 규제 이런 걸 배웠다. 참고서를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주택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